오늘의 우리 강좌 제목이 사실은 이제 문학 속의 민주주의 혹은 문학 속의 민주 시민의 모습 등등 어떤 식으로 부르든 실제로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민주주의라는 이름이 거론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마 3.1 운동부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전에도 이러저러한 용어들이 나오긴 했지만 서구적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19세기 말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갑신정변이나 갑오농민전쟁 등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지만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과 거의 유사하게 민주적인 제도, 그 다음에 어떤 민주 시민으로서의 권리 등등을 생각한 것은 3.1 운동이 최초로 그리고 전 국민적인 당위에서 시작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이 태화관의 경우에는 당연히 옛날식으로 좀 안 좋게 이야기하면 일종의 고급 음식점이죠. 그래서 기생을 부르고 했던 그 최고급 식당이기도 한데, 그리고 근데 이 장소는 이제 조선 왕조의 궁으로도 사용이 되었던 순화궁의 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많은 역사적인 애환일설이 있는 장소인데, 을사조약의 핵심이었던 이완용의 별장으로 사용되기도 했고, 또 을사늑약, 을사조약 미리를 나누었던 공간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전통이 그러니까 한 국가와 사회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논의가 1970년대, 80년대까지 지속되었던 이 전통이 바로 이때부터 시작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실제로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수없이 많은 지금 안 좋은 점들은, 일제 잔재들은 바로 이때부터 남아있었고, 국가의 중요한 어떤 결정이 이런 음식점에서 밀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담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전통이 이때부터 사실은 시작된 거죠. 그리고 이제 1910년에 국가가 조선이란 국호를 사용하지 않고 국가가 없어지는데 동의를 했던 그 조약도 이루어진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1 운동 당시에 실제로 조선의 백성들이 만세 운동을 시작한 곳은 탑골공원이지만, 이제 우리가 민족 독립운동 33인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유명한 최남선의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했던 장소는 바로 이 태화관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이제 이 태화관에 모여서 여기에 대해서 비판한 사람도 있고 하지만 일정하게 비판받을 점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태화관을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 장소로 잡은 것은 이 태화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 조선 왕조의 궁궐이기도 하고, 실제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선이란 국가가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로 전락하는데 결정적인 장소로 활용되었던 이 태화관에 대한 일종의 이제 저항의 의미로 일부러 상징적인 장소로 이 장소를 골라서 여기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어쨌든 이제 굉장히 이제 상징성이 깊은 장소죠. 3.1 운동에 관한 이제 근데 안타깝게도 사실은 제가 이제 저는 어쨌든 국어국문학과에 다니면서 현대문학을 전공을 했는데, 3.1 운동에 관한 우리 어떤 문학 작품이 그렇게 사실 많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학교 다니던 학창 시절에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은 아마 문학 작품에서 3.1 운동을 의의 있게 다루고 중요하게 핵심적인 제재로 다루어서 우리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 논한 글이 소설 작품이나 이런 게 거의 없다고 아마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3.1 운동은 역사적인 운동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빠르게 일본 제국주의의 정책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아주 순식간에 지워졌다라고 사실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역사학자들도 결과론적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무력 앞에 평화 시위 운동의 허망함을 보여주는 어떤 역사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물론 많은 희생을 치렀지만 그 과정에서는 뭐 조선 민족이 이렇게 일치단결해서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세계 만방에 보여주고 더 결정적인 것은 조선 민족 스스로가 그런 의지를 다질 수 있게 된 역사적인 계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많은 이제 아시아 국가들에게 영향을 준 식민지국에 처해져 있던 많은 아시아 국가들, 중국의 5.4 운동도 3.1 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일어난 것이고, 특히 지금은 이제 뭐 동남아 쪽이나 아시아들의 경우에는 이 운동에 대해서 많이 감명을 받았다라는 기록들이 있게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사진으로 보시는 것은 그 유명한 신세계 백화점입니다. 이 백화점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식민지 시대 때 민주주의와는 크게 관계가 없지만 또 우리 식민지 시대를 상징하는 하나의 건물이기도 합니다. 자, 이 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굉장히 이제 가슴 아픈 이 사건과도 관계가 있는데, 옛날 저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우리 한국 사회의 인재 중의 하나라고 하는 삼풍백화점 사건이 있었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수많은 인명이 죽고 나서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전체 이 공공장소들, 백화점이라든지 극장이라든지 이런 대형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바로 실시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모든 백화점 중에 가장 안전하다고 나온 건물이 이 신세계 백화점이었습니다. 1930년대에 초에 일본에 의해서 지어졌던 건물인데 2000년대, 뭐 1990년대 지은 우리나라에서 지은 백화점보다 더 안전하다고 검사 진단 결과가 나왔죠. 근데 그 자체로서는 사실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에 난 신문 광고를 보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신세계 백화점에서 백화점 광고를 하면서 신문의 일면 하단 뭐 반 정도를 차지하는 광고에서 가장 안전한 백화점, 그러니까 그 안전을 대문짝만한 문구로 선전을 하는 걸 보고 정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삼풍동 백화점 사고를 당연히 떠올리게 만드는 문구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광고에 활용하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또 하나 당연히 놀란 점은 식민지 시대 때 지어졌던 이 건물이 가장 튼튼하다는 점이 조금 충격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 건물과 이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우리 문학 작품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이상이라는 작가의 날개. 날개에 대해서는 아마 뭐 학창 시절에 다들 다 배우고 수능에도 자주 나오고 하는 작품이니까, 이 작품이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이 작품의 주인공이 집을 뛰쳐나와서 이 신세계 백화점, 당시로 이제 미스코시 백화점이죠. 이 옥상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날아보자라고 하는 그 장면이 바로 이 백화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이상이란 작가는 우리 주제와는 사실 크게 관계가 없는데 백화점에 대해서 얽혀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아까 첫 장면에서 보셨던 서울 도심 거리에 널려 있는 문학적인 유산들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윤동주 문학관 아마 가보신 분도 꽤 있으실 텐데, 이 문학관은 이제 종로구 청운동에 있는, 그래서 교통은 좀 불편하죠. 교통은 아마 자가용이 없으신 분들은 그 마을버스나 이런 걸 타고 올라가셔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가본 우리나라에 뭐 수백 개의 문학관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문학관으로서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문학관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본 문학관 중에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최만식 문학관. 오늘 우리 여기도 나오는 작품도 한 작품이 소개될 텐데 염상섭과 함께 우리 어쨌든 근대문학에서는 가장 최고의 작가를 꼽히는 최만식 이제 원래 고향이 군산이죠. 군산인데 제가 군산에 가서 이렇게 생가를 둘러봤더니 생가에 가니까 생가는 관리자도 거의 없고 당연히 이제 군산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생가 마당에는 그냥 이 자풀이 거의 1m 이상 자라서 그냥 수북하게 그 생가가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최만식의 그 유명한 태평천하라는 작품의 무대가 이제 군산인데 군산은 지금은 아주 뭐 크지 않은 소도시지만 식민지 시대 때는 조선 5대 도시였습니다. 군산이 우리나라에서 5대 도시 서울 뭐 하고 그래서 5손가락 안에 드는 큰 도시였어요. 군산이 당연히 그건 전라도 곡창지대에서 나는 모든 쌀을 군산항에서 일본으로 실어 나가는 군산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일본 군산에 가면 일본식 그 당시에 지어졌던 일제 가옥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하나 남아 있는 일본식 절이 군산에 있습니다. 아직도 그 절은 스님들도 계시고 어쨌든 일본식 절이 남아 있는데 그 생가와 함께 또 최만식이 군산 시내에서 집필을 했던 그 많은 문학 작품들을 집필을 했던 그 집을 가보니까 그 집도 거의 관리가 안 되고 뭐 그냥 가게로 있고 편말만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작품이 중요한 배경이 되었던 미두장이 있는데 지금으로 치면 이제 주식 시장이죠. 그 미두를 하는 미두장이라고 했던 옛날에 미두장이 있었던 그 건물은 제가 꽤 되긴 했지만 지금은 아마 바뀌었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오래전에 한 7, 8년 전에 갔더니 볼링장이더라고요. 그런 문학적인 유서가 깊은 장소가 전혀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았고 최만식 문학관이라고 지어놨는데 정말 교통이 불편한 곳에 자가용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곳에다가 건물만 지어놓고 내용은 굉장히 빈약했어요. 그런데 군산시에서 만들어 놓은 최만식 문학상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문학상은 군산을 비롯한 전라북도 지역 문인들이 돌아가면서 상금을 타는 그 상금도 상당히 컸습니다. 몇 천만 원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걸 그냥 자기들끼리 담합을 해서 돌아가면서 상을 타고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어쨌든 윤동주문학관의 경우에는 굉장히 잘 되어 있기도 하고 이 윤동주문학관에 혹시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꼭 가보시기 바라는데 여기는 이 문학관의 지하 쪽에 가면은 윤동주 시인이 감옥에서 옥살을 할 때, 감옥에서 저항을 할 때 징벌을 받았던 징벌방을 재현을 해놨습니다. 먹방이죠. 깜깜한 방입니다. 들어가서 이제 징벌 받는 방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 문학관에 만들어놨고 이 문학관 그 지하에 들어가서 그 방에 가보면 문을 닫으면 말 그대로 그냥 이제 먹방입니다. 깜깜한 방. 그런 이제 체험까지 할 수 있는 방입니다. 윤동주의 문학 작품에 대해서는 뭐 생략을 하겠습니다. 워낙 다들 잘 아시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방이 되고, 해방된 사진은 그냥, 제가 여기 있는 사진들은 거의 다 아마 이런저런 데서 가져온 것들입니다. 자, 다른 쪽은 아마도 조금씩 들어보셨을 텐데, 아마 이 건물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종로서적 하고 그 종로서적 뒤쪽으로 옛날에 우리가 그 종로 주당골목이라고 불렀죠. 주당 가게들이 쭉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건물이 해방이 8월 15일 날 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고
그다음 8월 16일 날 바로 이 종로 거리의 이 건물에 당시로서는 이제 좌익 쪽이죠. 우리 역사에서 민주주의를 둘러싸고 가장 이념 논쟁이 아주 선명하게 벌어졌던 시기가 45년에서 48년, 이른바 우리가 해방 시기, 해방 공간 뭐 이렇게 부르는 그 3년간인데요. 45년 8월 16일 날 이 좌익은 바로 집결을 해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고 또 좌익의 각종 직능 단체들이 모여서 이른바 건설본부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뭐 문학건설본부, 음악건설본부, 미술건설본부 등등 각종 이제 분야별로 건설본부라는 걸 다 만드는데 그게 8월 16일 날 하루에 다 만들어집니다. 8월 16일 날 만들어진다는 것은 사실 그 전에 지하적으로 조직이 있었다는 얘기죠. 해방되고 그 다음날 하루 만에 모든 이 조직이 건설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그 이전에 이미 일본은 이제 경찰에 포착되지 않을 정도의 연락망과 조직을 갖고 있었고 해방이 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모든 좌익 조직들이 건설본부라는 이름을 단 단체들을 다 만들어내고 그 단체들이 모여서 집결해 있던 건물이 바로 지금 이제 종각 내거리 옛 한청 빌딩이라는 건물에 모여서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 이제 저처럼 뭐 문학을 전공한 사람들만 여기 그 동네를 지나가다 보면 여기가 옛날 그 치열하게 좌우 이념 투쟁이 붙었던 그 자리에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 사실 일반 뭐 분들은 거의 모르시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한 달 후에 이 좌익에 대항해서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또 너무나 잘 아시는 김동리 선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익 쪽 김동리, 조연현, 서정주 뭐 이런 문인들이 모여서 이제 우익 쪽의 문학단체를 건설합니다. 그런데 그 행태는 지금과 뭐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이 우익 쪽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문학인들 스스로가 했다기보다는 정치적인 단체가 우선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장소, 명분, 자금을 다 제공해서 좌익에 저항하는 이런 단체를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가 밀어주겠다라는 그런 이제 과정에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념적이나 조직적으로 좌익이 훨씬 이 해방 초기에는 훨씬 셌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당연히 지금 좌익이라고 해서 지금 생각하는 뭐 북한이나 혹은 김일성주의 주사파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말 그대로 그냥 이념적으로 이 당시에 마르크스주의자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해방 시기에 활동했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북한으로 월북을 했다가 전부 다 숙청당하고 50년대 초중반까지 거의 다 괴멸당하고 없어집니다. 북한 김일성과의 사상투쟁에서 다 패배하고 다 없어집니다. 심지어 박헌영부터 해서 핵심 인물들은 사형을 당하고 근데 그 사형의 명분도 이제 당연히 미제국주의 간첩죄라는 이름을 뒤집어 쓰고 다 사형을 당하죠. 북한의 경우에는 뭐 우리보다 훨씬 더 피비린내 나는 이제 권력 투쟁, 해방 직후부터 45년 말부터 시작을 해서 북한에서 김일성이 주체 사상을 완성했다라고 주장하는 60년대 중반까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북한에서도 권력 투쟁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차례대로 계파들이 하나씩 둘씩 이제 제거돼 나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식민지 시대 때나 혹은 요 해방 초기에 전국적인 지지를 얻고 활동했던 뭐 중도좌파, 좌파들은 희한하게 우리 역사에서 남쪽에서도 없어지고 북쪽에서도 없어지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대학에서 현대문학을 전공을 했지만 당연히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이런 좌익 문학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대학에 와서 이제 처음으로 교양서적을 읽고 국문과에 들어가서 문학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건 나 처음 보는 얘기인데 뭐 이런 게 있었나?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주도적이었네. 그래서 도대체 그럼 지금까지 뭐 배운 거지? 이런 의문을 정말 오랫동안 그래서 저도 학부 초기에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문학 작품을 읽어보니까 이 좌익의 경우에는 당연히 정치적인 선영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념적인 작품도 굉장히 많지만 그에 못지않게 문학적 수준이 굉장히 높은 작품도 여기도 엄청 많네 이런 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 이제 문학사에서 우리 사회에서 이 월북한 작가들의 좌익 성향들의 문인들의 작품을 읽어도 된다라고 이제 우리 사회적으로 이야기됐던 게 1988년입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개최했던 그 해에 이제 대대적으로 북한으로 월북했던 이 작가들의 문학 작품, 그다음 작가 연구 또 모든 것이 이제 풀려서 그때부터 이제 대학에서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따져보면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죠.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세월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라고 느낀 게 저는 학교에서 대학원 석사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현역으로 군대를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역으로 입대를 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누구든 보거나 소지를 하고 있으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최소 3년 6개월짜리 징역을 가야 됐었는데 제가 군대에 제대하고 보니까 학교에 자본론 강좌가 개설되어 있더라고요. 군대 갔다 온 사이에. 그만큼 사이가 확 바뀌어가지고 달라진 거죠. 어쨌든 이제 유서 깊은 건물이 종로에 이런 건물도 있었다라는 걸 제가 소개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해방 초기에는 여기 이제 나오듯이 해방 기념 시집이라고 나와 있는데 45년 12월입니다. 근데 이 작품에는 좌익, 우익 가릴 것 없이 양쪽 진영의 작가, 시인들의 시 작품이 다 실려 있어요. 얘는. 그리고 아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은 우리나라의 문인이 뭐 시인 수천 명이고 소설가 수천 명이고 시인은 훨씬 많죠. 아마 수만 명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 식민지 시대 때는 시인, 소설가, 평론가 다 합쳐봐야 뭐 한 200명? 얼마 되지 않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신문이나 잡지, 지면상에서는 이념적으로 싸우고 막 논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친한, 이념과 관계없이 친한 문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또 거의 비슷한 연배에 또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 유학을 가서 다 고생하면서 공부했고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념과 관계없이 친한 문인들이 많았죠. 그래서 실제 생활에서는 또 같은 신문사에 근무하기도 하고 당연히 식민지 시대 때는 문학 작품을 쓰는 문인이라는 직업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작가는 이광수 한 명밖에 없었다니까 나머지 모든 시인, 소설가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 직업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이 좀 사는 김동인 같은 평양 대부호의 막내 아들 이런 사람들은 직업을 가질 필요가 없었고 그냥 자기 집 돈으로 다 하면 됐고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문인들은 직업을 가져야 했었는데 그 사람들 제일 많은 게 기자죠. 기자 신분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신문사 안에 이제 뭐 좌익도 있고 우익도 있고 같이 또 학교 동문도 있고 일본에 유학을 가면 유학 가서 또 대학은 거의 몇 군데 대학이죠. 일본 동경대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 몇몇 대학에 다 똑같이 유학을 갔다 왔으니까 뭐 굉장히 친할 수밖에 없죠. 같이 고생하면서 살아왔으니까. 이제 이게 결정적으로 갈리게 된 게 해방 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서 한쪽이 다 월북을 해버렸으니까. 그때는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치열하게 물고 뜯어야만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살아갈 수 있었으니까 그런 이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 시집에는 양쪽의 시인 작품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해방 직후에 이제 서울에 대해서 쓴 이 시집 가운데도
해방의 정서, 감격만을 노래한 시작품도 굉장히 많고, 제가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오정환이라는 시인의 병든 서울이라는 시처럼 해방의 감격과 이 해방이 되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지식인의 스스로의 자책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어우러진 이 정서를 노래한 이런 작품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 시집의 시들의 경우에는 어쨌든 해방이라는 이 민족사적인 역사적인 사건 앞에 감동의 정서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이건 뭐 너무 길어서 제가 읽기는 그렇고, 자기 해방의 감격 플러스 자기 비판, 자책, 그럼 우리는 그동안 뭘 했던가라는 이런 원망, 뭐 이런 것까지 다 작품 속에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최만식이라는 작가의 미스터 방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자, 원래는 제가 오늘 세 번째 강좌인데, 학습 기간 동안에 이제 연극도 한 편을 하기로 했고, 그 원래 작품은 이 미스터 방이라는 걸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제가 대본 온 걸 보니까 미스터 방이 아니고, 제 오늘 여기 강좌 맨 마지막에 있는 최만식 박태원의 천변 풍경을 가지고 이제 아주 각색을 해놨던데요. 아마 이 미스터 방을 하기에는 내가 볼 때도 아마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조금 학생들이 하기에는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 작품은 뭐 간단합니다. 식민지 시대 때 남의 집 머섬으로 살던 방산복이라는 인물이 있었고, 이 머섬을 고용했던 뭐 전형적인 조선 졸부들, 백주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방산복이 남의 집 머섬살이 하던 애가 중국 상해로 가서, 일본에도 가고 지나고 상해도 가 있고 하다가 상해에서 익힌 토막 영어를 가지고 조선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제 미군이 들어와서 미군정이 시작이 됐죠. 당연히 통역을 구하는데 이 짧은 영어를 가지고 통역관이 되어서 엄청난 권세를 갑자기 누리게 되는 이 미스터 방이 이제 이 명문 거족 출신인 늦어전에 방산복을 하인으로 거느렸던, 머슴으로 거느렸던 백주사도 이 방산복을 찾아와서 아부를 떨고 뇌물을 바치고 해야 되는 굉장히 이제 우스꽝스러운 시대가 벌어진 거죠. 이 아나 부인이 되었던 이제 방산복이 결국엔 실수를 해서 다시 쫓겨나게 되는 이런 모습을 풍자적으로 그린, 해방 직후에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을 말 그대로 풍자적으로 그려낸 단편입니다. 최만식의 이제 주 특기가 풍자죠, 풍자. 일반적으로 이제 풍자는 사실은 고급 스킬입니다. 작가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경지에 도달해야만 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코미디를 봐도 수준이 안 되는 이 대본에 의한 코미디는 뭐 웃음이 안 나오지만 굉장히 이제 수준이 있는 어떤 풍자의 경우에는 날카로우면서도 이제 유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최만식의 수준은 이제 어쨌든 당대 식민지부터 해서 이 시기까지 통틀어서 당대 작가들 중에서는 풍자적 기법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던 작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작품이 또 있고요. 여기 보면은 해방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미 군정의 부정적 성격을 포착하고 그에 적합한 풍자를 통해 당대사의 핵심을 그린 최만식의 정세인식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근데 왜 이렇게 깨졌을까요? 네. 그냥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리고 이 작품에서는 이제 미 군정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백주사라는 인물로 대표되는 전통 귀족들의 이 저혈함, 그 다음에 방산복이라는 인물로 대표되는 당대 조선 백성의 무지와 그 다음에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당대 조선 사회, 뭐 이런 것들 전체에 대한 풍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은 여기 이제 마지막에 좀 잘린 바로 윗줄에 있는 조선 사회, 우리 사회의 식민성, 그다음에 천민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아직도 우리 사회 그런 모습이 만연해 있는 걸 많이들 목도를 하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이 당시에도 이런 이제 천만식 같은 작가의 눈에는 이런 것들이 다 보였고, 이런 것들을 풍자 기법으로 작품으로 그려낼 수 있었다라는 점이죠. 자, 이제 광화문으로 오시면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뒤에 시가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이 문구 어디 있는 것인지 아시죠? 네. 네. 교보서점 바로 앞에 있는, 원래 그 옆에 보면은 염상섭 동상이 있습니다. 이게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사진 찍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사실 염상섭 동상인데, 이 염상섭 동상이 원래는 삼천공원이 있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삼천공원이 있는 이 동상을 그대로 그냥 광화문 쪽으로 옮겨놓은 거죠. 이제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본 채만식과 함께 식민지 시대 최고의 작가였던 염상섭입니다. 염상섭과 채만식 이 두 사람의 작품은 우리나라 지금 이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미래를 결정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수능, 언어 영역에 이 두 사람의 작품은 아마 거의 해마다 번갈아 가면서 나올 정도의 우리 문학사에서 중요한 작가들이죠. 저도 우리 학교 논술 시험에 가서 채만식, 염상섭 작품을 한 번씩 다 출제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출제하러 들어가면은 어쨌든 많은 학생들이 다 들어봤을 것 같은 작가나 작품을 선택해야 되고, 또 어떤 이 비판이나 이런 걸 공격을 당하지 않는 그런 작품을 고르다 보면은 문학사적으로도 평가받고 뭐 이미 공인된 작품들 내에서 고를 수밖에 없죠. 이거 외에 아까 제가 했던 오장환 이런 작품을 뭐 시험에 냈다가는 이제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판과 공격을 받을 테니까 어떤 언어 선생님도 가서 그런 식으로 어떤 출제도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것 중 하나입니다. 자, 채만식의 미스터 방이 씌어진 시기와 비슷한 요 시기에 염상섭은 이제 두 파산이라는 작품 또 단편을 씁니다. 자, 이 작품의 경우에도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염상섭 채만식을 이야기할 때 둘 다 리얼리스트이고 둘 다 이제 리얼리즘을 그린 작가인데, 한 사람은 진보적 리얼리스트고 한 사람은 보수적 리얼리스트 이렇게 봅니다. 채만식을 이제 좀 더 비판적인 작가. 그래서 채만식은 이른바 동반자 작가라고도 불렸습니다. 사회주의자는 아닌데 사회주의 문학의 상당 부분에 이념적 정서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그쪽에서 들어가거나 가입을 하거나 그 사람들 같이 활동하거나 그런 건 하지 않되 그 사람들의 정서, 이념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작가들을 우리가 이제 동반자 작가 이렇게 부르는데, 이 동반자 작가 유명한 사람 아까 보셨던 채만식,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진호 작가도 유진호 그런 분들이 다 그 부류에 속하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사회 비판 의식이 강한 주제를 가지고 작품을 썼던 작가들입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이제 염상섭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소위 말하는 중도적이죠. 좌익이나 우익이나 어느 쪽에도 동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갔던, 자신의 눈으로 당시 조선 사회, 그다음 조선의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냈던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두 파산이라는 작품은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아주 간단한 줄거리고요.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은 당연히 이제 뭐 이 시기는 과도기이고 남북한은 어느 정도 완전히 체제를 잡히기 전이니까 이 과도기 사회 미군정 그다음에 남북한 단독 정부 수립 막 이렇게 아주 급박하게 흘러가는 이 사회 속에서 금전 만능주의가 판을 치게 된 상황을 사실적으로 그린 소설이다. 이 두 파사는 이제 아주 절친 둘이서 동업을 해서 학교 앞에 문방구를 크게 차려서 이제 먹고 돈을 좀 벌려고 했는데 이 절친 하나가 다른 친구가 등을 치고 문방구를 뺏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은 물질적으로 완전히 파산하게 되고 이 절친에게 뒤통수 맞고 거리에 내앉아서 물질적으로 파산한 사람, 또 한 명은 절친의 뒤통수를 때려서 뺏었지만 물질적으로는 이득을 갖지만 이제 정신적인 파산을 맞는. 그래서 이 두 파산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 과도기 사회에서 금전 만능주의가 자리 잡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 물질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들, 그 속에서 어떻게 이제 좌절을 맞이하고 삶이 망가지는가, 뭐 이런 걸 짧은 작품 속에서 그린 작품입니다. 자, 뭐 이런 작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죠. 그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1 운동이나 8.15 민족 해방에 대해서도 스케일이 있는 이런 장편, 작품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림 머릿속에 떠올려 보셔도 거의 없을 겁니다. 오늘은 제가 다루지 않았지만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역사적인 큰 사건, 그 사회의 운명을 결정할 만한 큰 사건을 장편 혹은 대하소설로 그릴 때는 객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객관적인 시간이라는 것은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역사적인 평가와 일반 또 대중들의 인정,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작가의 학습,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하겠죠. 그래야만 어느 정도 이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고 그것을 작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시간을 보통 한 20년 이상 잡습니다. 한 20년이 경과해야만 예전에는 뭐 30년 정도 한 세대를 잡았는데요. 요즘은 이제 워낙 빠르게 변하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지다 보니까 그래도 최소한 20년 이상은 지나야만 그 역사적인 사건을 작품으로 그려내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는데 8.15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럼 왜 식민지 시대나 8월 15일 광복, 그 다음에 한국 전쟁 이런 역사적 사건에 대한 작품들을 그린 것이 별로 없느냐. 따지고 보면 그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서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식민지대의 잔재 속에서 살고 있고 남북이 분단된 사회 속에서 살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 종전 국가도 아니고 휴전 국가인 상태고,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삶을 규율하는 그 조건들이 여전히 우리 생활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뭐 쉽게는 아니겠지만 그것을 작가가 역사적으로 평가하고 또 그걸 문학적으로 독려해서 만들어낼 만한 사회적인 여유가 없다라고 보시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답이다라고 보는데, 이제 그 가운데서 몇몇 작품이 있긴 하죠. 몇몇 작품, 뭐 빨치산이나 전쟁, 직접 전쟁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조정래의 태백산맥 같은 게 남아있기도 하고, 자,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오늘 여기도 없지만 식민시대 전체를 다룬 박경리 선생의 토지를 굉장히 이제 훌륭한 작품으로 꼽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식민시대 전체를 관통하는, 식민지시대 우리 지식인 계층, 일반 민중들의 삶까지 상하 계층의 이러저러한 다양한 직업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의 삶을 문학적으로 잘 그려낸 작품이 토지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재미도 있고 뭐 우리 사회도 잘 그리고 있는. 근데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또 따지고 보면 살고에 대해서 아마 거의 없습니다.
4.19를 직접 다루고 있는 장편은 거의 없죠. 우리 미완이 몇 편 있고 끝을 낼 수가 없는 거죠. 당대 60년대 중후반에 가서 4.19에 대해서 소설을 쓰려고 했던 작가들은 많았지만 제대로 끝을 낸 작가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객관적 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 자신의 삶들이 지속되는 그 시기에 4.19에 대한 평가가 자신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쉽게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 시대에 우리의 이 공간이, 환경이 워낙 바뀌다 보니까 4.19에 대해서 쓰고자 하는 그런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쓰고자 하는 작가도 없고, 쓴다 하더라도 읽을 독자도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 힘들어졌다고 볼 수 있죠. 자, 어쨌든 전쟁에 대해서 이제 많은 또 작가들이 이른바 전후 세대 혹은 전후 문인 이름이 붙어 있는 많은 작가들이 작품을 씁니다. 자, 박완서 선생의 목마른 계절, 낙목 이런 작품들 보면은 서울 명동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이제 소시민층의 삶을, 애환을 그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다음 또 해방 후에 지금 왼쪽이 소위 말하는 해방촌입니다. 해방촌. 말 그대로 달동네죠. 시골에서 상경한 사람들이 이제 산 밑에서부터 집을 차곡차곡 계속 올라가면서 늦게 상경할수록 더 높은 지대에 집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유명한 이제 108계단. 지금은 여기 에스컬레이터하고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쉽게 다닐 수 있는 대신에 실제 이 계단이 가지고 있는 정서는 사실 많이 망가진 거로 볼 수가 있죠. 이런 계단은 걸어가야 제맛인데 이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은 등산하는데 걸어서 안 가고 그냥 케이블카 타고 등산 쭉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 요 작품의 배경도 보면은 요 이범선의 오발탄이라는 작품도 이제 심심찮게 교과서에도 나오고 하는 작품인데 50년대 전쟁 직후에 일어난 이 소시민들의 삶을 한 가족을 통해서 딱 지박에서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단의 상처를 안고 있는 할머니. 그래서 정신 이상이 되어서 계속 이제 북쪽에 고향을 두고 내려왔지만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정신에 문제가 생긴 할머니. 그래서 계속 가자, 고향으로 가자고 계속 외치는 할머니가 있고, 또 이제 이 할머니와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큰아들. 이제 성실하지만 굉장히 소시민적인 그런 사람이죠. 그 다음에 만삭이 된 아내, 그 다음에 군에서 제대하고 왔지만 백수로 놀고 있는 동생. 이 동생은 이제 이 사회에 대한 어떤 저항의식, 좋게 하면 저항의식이고요. 나쁘게 하면 백수들이 가지고 있는 무조건적인 비난이죠. 이 사회 이건 싹 없어져야 돼. 나 말고 다 뒤져야 돼. 이런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우리 한국 사회가 전 세계에서 최고 많은 복권이 발행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복권 1등 국가입니다. 복권의 종류가 막 30 몇 가지인가 발행이 되고 있고, 그걸 전부 국가에서 관리하고. 그게 이제 유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한국은 아직은 완전히 계층이 구조적으로 굳어버린 사회는 아니지만 이제 그 경향이 점점 심해져가지고 태어나서부터 이 신분이 죽을 때까지 결정되어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사회가, 제가 볼 때는 선진국 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사회가 일본 같고요. 일본은 태어나서 그 신분으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사회이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대체로 그런 사회 보면은 선진국가들이 많습니다. 국가는 굉장히 부유한데 국민들은 딱 태어났을 때 그 신분으로 살아야 되는, 자기 신분을 벗어나기가 불가능한.
조선시대 때도 평민이나 노비들이 양반이 되어서 권력층이 되어서 부자가 되어 살아가는 살 수 있는 방법은 남자들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전쟁에서 공을 세우는 거죠. 전쟁에 나가서 외적을 물리치고 그래서 신분이 상승되는 길이 있고 여자들은 양반의 정실 가문이 되는 정실 부인이 되는 것. 그 방법들 외에는 신분 상승을 할 수가 없었던 사이니까 춘향전에 춘향이 변학도에게 목숨 걸고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수청은 못 들겠다라고 했던 이유가 춘향의 평생 소원이고 조선시대 일반 백성들의 꿈인 양반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춘향은 양반의 정실이 되는 건데 그걸 이몽룡과 약조를 했죠. 이몽룡에게 결혼을 해서 춘향을 나의 정실 부인으로 맡겠다라는 문서를 만들고 거기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몽룡과의 약속은 지키든 못 지키든 실현이 되면 춘향의 꿈이 실현되는 거 실현이 되지 않더라도 그 꿈을 가진 채 죽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수청을 드는 순간, 변학도에 수청을 드는 순간 그냥 기생이 되는 거죠. 그럼 자기 인생 스스로 인생 자체가 망가지고 아무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끝까지 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춘향의 그런 염원에는 일반 백성들의 염원이 그대로 다 투사가 되어 있는 거고. 그러듯이 이제 지금 오늘날 사회에 와서는 신분이란 건 없어졌지만 태생적인 신분은 없어졌지만 보이지 않는 돈에 의한 권력에 의한 이 규율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맞는 이제 계층이 정해져 있죠. 그걸 벗어나는 일반 서민들에게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복권인 거죠. 복권에 맞는 확률이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600, 700만 분의 1 그러는데 그건 0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은. 그만큼 이제 힘든 사회다, 그죠? 그 모습을 이제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전후 전쟁 직후에 한쪽에서 생기는 희망, 좌절, 뭐 분단의 비극, 뭐 이런 가족애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 있는 그 모습을 이제 한 가족, 이 각각의 인물들의 투여를 해서 작가가 그리고 있는 짧은 단편이지만 그려내고 있는 작품. 그래서 마지막 줄에 있듯이 1950년대에 당대 소시민 계층의 삶의 비극적인 절망, 그 다음에 좌절을 표현한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뭐 아마 여기저기서도 보셨을 테고 1960년 4월 19일 4.19 전후 서울 광화문 광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다루고 있는 작품들 중에서 우리 오늘 강좌의 주제와 가장 이제 밀접하게 탁 들어맞는 작품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또 많이 들어보셨을 작품이기도 합니다. 최윤훈의 광장입니다. 자, 이 작품의 또 최윤훈의 광장은 이제 굉장히 두꺼운 장편 소설인데 줄거리는 이런저런 걸 빼고 나면 줄거리는 간단하죠, 사실은. 자, 철학과 학생이고 아버지 친구 집에 얹혀 있습니다. 왜 아버지 친구 집에 있느냐는 바로 그 다음 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좌익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대남 방송을 해요. 당연히 이제 형사들은 그래서 얘도 아버지와 내통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얘 빨갱이일 거야. 라고 해서 잡아가서 이제 뭐 구타도 하고 또 이런저런 아버지와의 연관성을 캐묻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와는 소식에 단절된 채 살아가다 보니까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남한의 이 현실의 환멸을 느끼고 그래서 이제 월북으로 북한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북한에 올라가서 보니까 북한의 사회주의 제도의 그 공식인 명령, 복종만 있을 뿐이지 활기차고 정의로운 삶이 없다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도 이제 마찬가지로 밀실의 사회인 거죠. 꽉 닫혀 있는 광장이 전혀 없는 사회죠. 열려 있는 광장이 없는 사회입니다. 자, 이 작품의 주인공은 이제 남쪽, 북쪽 모두 이제 이념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자신이 꿈꾸는 그런 진실을 찾지를 못하고 이제 허무주의적인 상황에 처합니다. 이제 여자 주인공으로 은혜라는 여성 주인공이 나오고 그 상처를 받을 때마다 은혜를 찾고 은혜에게 위안을 받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가다가 하지만
개인적인 삶의 한정된 행복 그 순간만에 이제 위안일 뿐이고 이 사람이 본질적으로 고민하는 문제는 전혀 해결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또 전쟁에 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전쟁에 나갔다가 포로가 되고 이 포로 소환 과정에서 이제 그제 포로 수용소에서 남쪽이냐 북쪽으로 돌아갈 거냐 남쪽에 남을 거냐 했을 때 이명준은 이제 굉장히 아주 소수파인 제3국 중립국을 택하죠. 남쪽도 싫고 난 북쪽도 싫다. 그래서 중립국에 가겠다. 자기가 이제 나설 광장은 남쪽 북쪽 어디도 없다라는 이제 판단인데 그런데 이제 중립국을 선택한 이 인도 상선 타고로가 남진아해를 지날 때 투신 자살하고 만다라고 했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뭐 우리 문학사에서도 가장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고 어느 뭐 교과서, 어느 참고서 또 어떤 국어 시간에 문학 시간에도 다루지 않는 때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 최유일한 작가도 이 양반도 특이한 이력인데 서울대 법대 출신, 경성제대 법대 출신인데 그냥 작가로 활동한 사람이죠. 경성제대 이제 어쨌든 이 당시 현재도 우리나라는 법대 출신들이 가장 큰 권력을 잡고 있는 것처럼 그 전통도 식민지 시대 때부터 비롯된 거죠. 이 당시에도 이제 법대 출신들이 가장 최고의 수재들이 법대를 갔으니까 이제 일본의 전통이기도 하고 그걸 식민지에서 그대로 따랐던 것이 지금도 남아있는 뭐 일종의 잔재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무한한 권력이 부여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어쨌든 예전에는 고시에 붙으면 당연히 그 동네 전체의 축제로 현수막이 붙고 집안 전체 한 가문 전체의 경사가 되고 모든 연줄해서 이제 뭐 사자 붙은 사람 한 명이 내 직계다 이러면 이제 어디 가서도 큰 소리 치고 다녔던 그런 시대였던 거죠. 자, 근데 어쨌든 이 작품을 쓸 수 있게 된 건 작가 스스로도 밝히고 있듯이 이 작품 주제가 이제 남과 북의 이념에 대한 것이니까 당연히 이승만 정권 시절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순간 반공법 위반이었지만 살구가 있었기에 이제 가능했다는 것이고 이 작품은 이제 작품의 주제 뭐 광장, 밀실, 이 광장, 밀실, 중립국, 그다음에 지식인의 좌절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려냈지만 이 주제와 함께 또 문학 연구자들한테는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특이한 작품입니다. 처음에 이 작품을 발표할 때는 완전 장편은 아니었는데 이 이후에 작품을 전면적으로 개작을 한 게 4번에 이릅니다. 전면적으로 작품을 개작을 했어요.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발표했던 작품하고 마지막에 개작을 했던 작품하고 소설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그 심지어 저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제가 어디 대학원에서 문학 수업을 하다가 학생들에게 광장에 대한 토론을 하는데 학생들이 작품 이해하는 게 달라요. 왜 다른가 봤더니 서로 다른 판본의 작품을 읽고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결말이 다른 이야기를 읽고 서로 이야기를 하니까 맞지가 않는 거죠. 근데 학생들은 이게 이렇게 몇 번씩 전면적으로 개작이 됐던 사실에 대해서는 모른 채 자기가 읽은 게 광장이다라고 생각하고 막 이야기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이게 연구자들에게도 작가가 개작을 하는 것이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또 그럼 실제로 그럼 우리가 광장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걸 진짜 광장의 원본으로 볼 거냐, 그것도 참 어려운 문제죠. 다른 장르에서는 이런 게 거의 불가능하죠. 우리가 노래, 대중가요 같았으면 다른 사람 노래를 뭐 경연 프로 같은 데서 리메이크해서 내가 편집해서 부르면 그건 누가 보더라도 충분히 편곡을 한 노래라는 걸 다 알 수가 있고 따로따로 생각을 하죠. 감성 자체가 다르니까 가수가 다르고 편곡이 다르게 됐으면. 근데 이 작품은 작가 스스로가 고쳤으니까 처음 작품을
원작으로 생각할 건지, 나중 작품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고친 작품을 원작으로 생각할 건지. 또 작가들도 의견이 다릅니다. 어떤 작가는 자기가 작품을 써서 출판을 하는 순간 작가 손을 떠났다 이건 이미 이제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함부로 고쳐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작가도 있고, 무슨 소리야? 내가 죽을 때까지는 이건 고칠 수 있어. 그걸 고쳐야 돼, 작가는. 이렇게 주장하는 작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느 쪽이 한쪽이 맞다라고 하기는 어렵죠. 양쪽 다 일리가 있는 바이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작품에 또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은 주인공이죠. 이명준이라는 이 주인공이 지식인의 전형이다. 작가 최인훈 스스로가 어쨌든 한국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것처럼 이 작품의 주인공이 이명준이라는 주인공도 작품 속에서 보면은 뭐 최고의 지식인. 그래서 작품 속에서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념적이고 관념적인 게 굉장히 강하죠. 실제 행동 속에서 뭔가를 부딪혀서 판단을 하고 경험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념적으로, 이론적으로 머릿속에서 결정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남북 분단 문제, 이념 문제를 아주 핵심 주제로 가져와서 다룬 최초의 소설이었다는 점. 그리고 이후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이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적 광장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역사적인 작품이고, 두 번째는 이런 이제 남과 북의 이념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을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문제,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누구나 자신의 고유의 밀실, 자기 개인의 삶이 필요함과 동시에 타인과의 광장에서의 공유된 삶,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야 되는데 양쪽이 보니까 어느 하나씩으로만 일방적으로 되어 있는 이 절름발이 같은 이 현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관념적이다. 그렇죠. 굉장히. 자, 세 번째는 이제 지금도 우리 사회의 숙제라고 할 수 있는 이념이란 문제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환기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이 작품을 읽고 난 대부분의 평가는 자, 이 부분의 마지막에 있듯이 민족의 현실에 대한 어떤 고뇌가 응축되어 있는 작품이고, 이 주인공이 선택한 중립국이라는 것은 현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건 말 그대로 작가의 머릿속에서 혹은 이 주인공의 관념에서만 존재하는 곳이지 현실적으로는 이런 곳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건 도피처일 뿐이다라는 것. 그래서 결국은 작가가 끊임없이 작품을 고치고 하면서 주인공을 자살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을 벗어나는 순간 그 사람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그냥 시쳇말로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지지고 볶든 어쨌든 현재 발 딛고 있는 곳에서 뭔가를 헤쳐나가야 되지, 저 멀리 관념적으로 도망쳐서 골방에 갇혀 있거나 혹은 뭐 혼자서 아무도 없는 산속에 나는 자연인이더라 살아가는 게, 본인은 뭐 행복을 찾았다라고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나는 저렇게 못 살겠다라고 당연히 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이제 도피로밖에 보지 않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4.19와 관계해서 자, 요 앞에는 을지로 사과입니다. 예전에 있는 천일백화점이라는 쪽의 건물인데, 자, 이 작품은 또 아까 오상원이라는 또 작가의 무명기라는 미완의 장품입니다. 이것도 이제 4.19를 그리려다가 끝내지 못한 작품인데, 이 작품은 이제 4.19 전날 일어났던 4.18, 지금의 고대생들은 4.19보다 4.18날 기념식하고 4.18 단축 마라톤 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한간 얘기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지만 어쨌든 고려대학교는 4월 19일에 앞서 4월 18일 날 엄청난 기념식을 하던데, 이건 이제 4월 18일 날 있었던 고대생들의 시위대들의 모습을 작품의 주인공인 기자가
기자가 그 취재하는 과정에서 느낀 그 모습들, 뭐 생각들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소설로 그리려고 했던 작품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살구에 대한 평가 자체가 불가능한 시점에서 또 이 살구에 대한 평가도 불가능한 시점일 뿐만 아니라 평가를 내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이 시기에서 작가가 작품을 완성할 수는 없었다. 그러니까 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아마 작품을 완성한다면은 거의 이상하게 끝날 수밖에 없나. 차라리 결말을 짓지 않고 미완으로 내버려두는 게 더 나은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작품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리얼하게 그 살구의 모습을 단편적으로나마 보여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도 우리 실제 존재하는 종로 사가의 옛날의 평화극장입니다. 지금은 이제 종로 사가에 있는 한일빌딩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지금의 한일빌딩에 평화극장이 있었고 요 평화극장을 배경으로 한 게 무너진 극장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극장이란 이 극장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또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봤던 태화관이 그랬듯이 이 평화극장의 경우에는 이제 이승만 정권에 빌붙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이 당시 정치 깡패 임화수 아주 유명한 정치 깡패가 있었는데 이 임화수가 운영하는 극장이었죠. 예전에 뭐 영화 장군의 아들 이런 거 보면은 식민지 시대 때도 보면 깡패들이 요정이랑 극장이랑 이런 거 운영하죠. 요즘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조폭이나 양아치들이 주로 술집들 이런 거 많이 운영하듯이 이 당시나 그때나 뭐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은 조폭도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거니까 조폭도 뭐 우리나라에 원래 없었죠. 조폭은 없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제 건달이 있었죠. 건달. 그리고 건달은 당시 조선사회의 건달의 주 발상은 어떤 계층이었냐면 왕궁의 하급 관리들, 그 다음에 중인들이었습니다. 이 중인들 중에 돈은 많은데 신분상 중앙관리로 출세할 수는 없고 돈은 많고 일은 하기 싫고 먹고 놀아야 되는. 이 사람들은 돈이 많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을 건드릴 필요가 없죠. 자기 자신을 치장하는 데 굉장히 이제 공을 들이고 그래서 조선시대 복장이 제일 화려한 사람은 조선시대의 구품 관리들이었습니다. 별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로 기생의 기둥서방을 했어요. 기생의 기둥서방으로 있으면서 뭐 기생을 착취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얘들은 워낙 부자들이다 보니까 기생을 이제 다른 외부 세력으로부터 외부세의 폭력이나 이런 데로부터 막아주기도 하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지금 따지고 보면 지금 그게 이제 아주 변질되고 나쁘게 바뀐 게 양아치들이 조폭들이 술집을 하면서 서로 보호해주고 보호비 뜯어가고 하는 이런 이상한 관계로 변질이 됐는데 이 당시 이제 건달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 기생은 또 전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생은 전혀 다르고 기생은 요즘은 따지면 최소한의 전문대학교 이상 수준, 대학 대졸자 수준들이었습니다. 다. 그리고 기생학교가 따로 다 있었고 전국에 그 기생학교의 커리큘럼이 정규 과정으로 3년짜리 프로그램이 교육과정이 다 있었습니다. 그걸 다 이수를 해야만 기생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 과정 속에는 당연히 시, 뭐 서, 화 이런 게 음까지 다 들어갈 뿐만 아니라 외국어까지 공부를 해야 됐다. 기생들도 그림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시도 쓸 줄 알아야 되고 공부도 하고 외국어도 공부하고 뭐 악기도 다룰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걸 다 동시에 할 수 있어야만 기생이 될 수 있었어요. 물론 이제 고급 기생이죠. 그리고 이 고급 기생들은 당연히 손님들의 입맛에 맞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생이 손님을 고르줄 수도 있는 그런 수준의 기생들이었습니다. 요즘하고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시대가 다르니까 문화 자체도 다른 거죠. 어쨌든 이 기둥서방들이었는데 이게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변질이 되고 아주 저질로 변화가 됩니다.
조선의 건달은 없어지고 이제 양아치, 조폭이 자리 잡게 되는 이런 과정을 식민지 시대 때 1920년대, 30년대에 본격적으로 조선에 일본의 양아치들이 대거 진출을 해서 종로거리를 휘젓고 그 당시 조선의 종로 상인들에게 좀 나쁘게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종로 상인들에게 삥을 뜯고 있던 김두한하고 당연히 척을 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화나 이런 데서는 김두한이 조선 민족, 조선 상인을 보호를 위해서 일본의 하야시와 싸웠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조폭들끼리 붙은 거로 보면 되죠. 김두한이 종로 장악해서 삥을 잘 뜯고 있는데 일본 양아치들이 진출해서 이게 이제 내 구역이니까 너는 꺼져 그러니까 그 조폭이 그걸 이해하고 물러날 조폭은 당연히 없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 어쨌든 민족적 정서가 결합이 되니까 또 이런 시각으로 보면 당연히 또 일본의 양아치들을 물리치는 일종의 독립운동 의식은 하지 않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본에 맞서 싸우는 행위가 되는 것도 사실이죠. 그 이후에 만약에 김두한이 올바른 행보를 걸어 나갔다면은 그 자체가 굉장히 이제 미화도 되고 했을 텐데 뭐 이제 그런 정도까지는 못 되었으니까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평화극장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상징적인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4.19 때 많은 일반 사람들이 이 평화극장을 이제 때려 부수러 갑니다. 불사지러. 그래서 이 작품의 주인공인 대학생이고 이 당시 일과가 낮에는 나가서 시위하고 저녁에 나와서 모여서 술 먹으면서 토론하고 이 울분을 터뜨리고 하는 뭐 이런 일과를 쭉 가지고 있다가 평화극장 이제 한번 점거하고 습격을 하고자 갔는데 그 대중들이 점거한 그 평화극장에 군인들이 이제 들이닥쳐서 피신하고 하는 그 과정을 그린 소설입니다. 자, 근데 이 이제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의 부패를 가시적으로 상징하는 공간을 부수는 이 군중 속에 들어 있지만 나라는 주인공은 그 군중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나는 객관적인 거리를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4.19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반 사람들의 무지몽매한 폭력에 대해서도 일정한 비판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비판을 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자, 일정 정도의 거리감을 가지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또 냉정한 시선으로 보고 있다. 그죠? 이 이유는 이제 그 당시 4.19가 일어나던 그 당시의 시각이라보다는 이 작품이 1969년도에 씌어졌는데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씌어진 거죠.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거의 10여 년이 채 못 되는 시간이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4.19의 한계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작가의 시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 어쨌든 궁극적으로 이 작품은 마지막 단락에 보듯이 4.19에 대한 허무심, 자긍심, 4.19에 대한 자긍심과 허무의식 이 두 가지가 혼재해 있는 것을 그려내고 있다. 그리고 일정하게 그걸 잘 그려내고 있다. 작가들도 아마 전문적인 특화된 장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박태순이라는 작가의 경우에는 60년대에 4.19에 대해서 이렇게 또 그리고 있는데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1987년 민주화 항쟁에 대해서도 밤길의 사람들 이런 중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서도 아주 이것하고 비슷한 시각이에요. 87년의 민주화 항쟁 과정을 굉장히 고무적인 관점에서 그려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편협함 그다음 운동권들이 일반 국민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폐쇄적인 모습에 대한 비판도 동시에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 작품이 발표될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 얘는 역시 지식인의 한계야. 뭐 이걸 비판적으로 시각으로 바라보니 어쩌니 막 그런 비판들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이제 어쨌든 객관적이다. 좋게 표현하면 객관적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중립성을 애써 유지하려는 태도가.
근데 지금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한계는 있지만 상당히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자 했던 모습이 잘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박대순 작가는 잘 알고 훌륭하게 평가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진리적이기도 했던 문인들의 술버릇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문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놀랐던 기억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작품이 또 있었고요. 자, 이제 종로 쪽으로 이제 종로 마지막 5가 쪽으로 가시면은, 자, 종로 5가에 관계된, 이게 보면 임화라는 월북이었던 박헌영 다음에 2인자였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는 박헌영 밑에 2인자들이 있었지만, 문학 예술을 총괄하는 모든 이제 예술 분야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임화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임화라는 인물은 이제 우리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이 쳐들어와서 4월 만에 서울을 점령했을 때 그때 같이 들어와서 서울 총지역 문화 담당자였습니다. 임화가 같이 내려와서 서울을 책임지는 문화 책임 담당자로 내려왔던 인물입니다. 근데 임화가 이제 서울에 4월 만에 북한이 점령을 하고 서울에 들어왔는데 피난을 간 문인들도 있을 것이고 미처 피난 가지 못한 문인들도 많았겠죠. 근데 북한이 이제 식량 배급제를 실시하니까 문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차피 나와야 되죠.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문인들이 이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점령한 사이에서 내가 남쪽에 이승만 정권에 몸을 담고 있었는데 야 이건 나 차양 당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있는 시대였죠. 그리고 실제로 잡혀간 작가들이나 문인들도 꽤 있었고 그런데 이제 임화를 비롯한 그 이전에 월북을 했다가 임화가 같이 내려온, 임화가 책임자고 같이 내려온 이 사람들이 당연히 아까도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지면상에서는 서로 싸웠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까지 적대적으로 살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내려와서도 그렇게 뭐 총살을 시키거나 잡아 가두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다 그냥 식량 배급 주고 적당하게 그냥 글을 써라. 당연히 이제 북한군의 우호적이고 찬양하는 글을 쓰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그걸 안 쓴다고 해서 잡아가거나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었고요. 옛 문인들의 다 자신들의 생활 속에서의 그 이제 교류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고, 어쨌든 그런 정도의 이제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임화도 박헌영과 같이 한국 전쟁의 실패 책임을 지고 미 제국주의 간첩이라는 죄목으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사형을 당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제일 먼저 이제 제거한 게 연안파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 소위 말하는 남로당 계열들을 이제 남로당 계열이 사실은 가장 큰 정적이었으니까 북한 정권의 김일성 정권의 가장 큰 정적이었으니까 이쪽을 제거하는 순간부터 이제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다른 파들은 뭐 크지 않은 잔챙이들이었으니까 하나씩 차례로 쉽게 이제 제거를 해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임화라는 인물은 굉장히 이제 제가 또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당시 30년대 평론가 중에서는 이론적으로 가장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시인이기도 했고 평론은 가장 뛰어났던 사람인데 임화도 나중에 이제 전형적인 지금도 얼굴 보면 꽤 미남으로 나오죠. 영화 배우기도 했습니다. 영화 주연도 하기도 했는데 시도 꽤 썼고 평론은 가장 뛰어났고 뭐 영화 배우도 하고 그런 인물이었는데 근데 이 임화도 이제 30년대 중후반에 들어가면 몸이 식민지 시대의 전형적인 문인의 이미지처럼 마르고 잘생겼지만 창백하고 오히려 그래서 더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창백한 얼굴에 이 덥수룩한 머리에 잘생긴 얼굴에 그 다음에 엄청나게 뛰어난 문명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굉장히 인기는 많았다고 하는데 뭐 실제 생활은 그렇게 뭐 당연히 풍족하게 하지도 못했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수영은 뭐 또 다들 아실 테이고, 김수영 생가터가 여기 탁골공원 3일문 맞은편. 이 김수영 생가터입니다. 당연히 뭐 지금 뭐 생가의 흔적이나 이런 건 당연히 남아있지 않고, 그냥 생가터였다는 사실만 남아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960년대 이후 우리 시인들이 가장 어쨌든 띄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김수영, 신동엽 두 시인이 있죠. 주로 김수영은 이제 문학과 지성이라든지 이렇게 주로 지식인 중심으로 김수영을 계속 최고로 띄웠고, 신동엽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창작과 비평 쪽에서 가장 많이 띄운 시인이 신동엽입니다. 자, 요 김수영은 생가가 여기 종로과 관계가 있고, 임화 신동엽의 경우에는 종로 5가 그 내거리를 시로 썼던 사람들입니다. 자, 임화의 내거리의 순이라는 시를 보면 이거 1930년대 시인데, 임화가 거의 뭐 창하는 장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는 단편 서사시라고 합니다. 이 시보다 이제 앞에 나왔던 시가 있긴 한데, 오빠와 하루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 이 내거리의 순위는 이제 당연히 이제 오빠가 여동생을 걱정하면서 쓴 시를 그 현실과 맞닿아서 같이 이야기하던 시였습니다. 1929년도에 쓴 시. 근데 이제 요거보다 조금 앞에 단편 서사시인데 짧은 거죠. 그러니까 단편 서사시라고 불렀는데, 우리 오빠와 화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오빠는 이제 여동생이, 이건 또 여동생이 화자가 되어서 일본에 끌려간 오빠를 걱정하면서 쓴 시죠. 이 경우에는. 그래서 이 두 작품 다 어쨌든 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본격적으로 뭐 계급 투쟁 의식을 아주 생경하게 그리고 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긴 한데, 동시에 서정성도 담기 위해서 시인이 노력했던 모습이 나타나는 시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당대에서는 이제 한편에서는 굉장히 고평하고, 우리 문학사 시상에서 처음 보는 양식이고 서정성까지 녹여낸 엄청나다 이런 이제 평가가 있는 반면에, 근데 정말 희한하게도 또 같은 이 진보 계열 좌익 중에서도 극좌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저 부르주아들의 감정을 노래한 퇴폐적인 거다. 아주 선명해야 되는데 시에 무슨 이런 정서를 이렇게 많이 담고 내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비판하고, 반대로 이쪽에 우익 쪽에서는 저 계급의식 시 이런 건 시가 아니야. 비판하고.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욕먹는. 우리 이만은 시도 그렇고 자신의 삶 자체도 양쪽으로부터 동시에 비판받는 아주 희한한, 그리고 실제로 이마의 행동이나 글이나 이건 굉장히 뛰어난 편인데 양쪽에서 비판받고 한동안 약 30-40년 이상은 우리 문학사 속에서 사라졌던 인물입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뛰어난 시인이자 평론가로서 우리 문학사 서술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없어졌던 사람이죠. 북한에서는 지금도 거론 안 합니다. 지금도 임화 같은 사람을 북한 문학사에서는 거론하지 않아요. 식민지시대 때 가장 뛰어났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거론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문학사는 제가 본 문학사 중에서, 북한 문학사도 당연히 이제 저는 읽어봤는데 뭐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거의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야, 이거 그때 든 제일 첫 번째 생각이 뭐냐면, 야, 이건 통일이 돼도 문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자신들만의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고 이걸 진리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가 될까? 그 정도 생각을 할 정도로, 이건 거의 뭐 종교 중에서도 거의 자신들만의 종교, 그 세계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이다. 문학사를 이렇게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야, 이 사람들은 진짜 문학을 예술이라고 생각이 날까? 뭐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심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지금 뭐 섣불리 통일, 뭐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지금 당장은,
통일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 이게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분야에서, 모든 교육 분야에서 이런 것들을, 특히 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역사적인 부분이고, 1930년대 이후의 역사를 평가하는 것은 이건 뭐 거의 극과 극이니까, 야, 이거 진짜로 같은 시대를 공유했던 것을 서술하고 있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문학 작품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나중에 이제 걱정이 될 정도로. 자, 신동엽의 이제 종로 오가란 시인데요. 자, 요 이제 소설 시를 보면은 낯선 소년, 그리고 소년의 눈동자, 내 도시락 보자기. 이 주인공은 이제 날품팔이를 나르고 다니는 노동자고, 도시락을 들고, 소년은 그거조차도 없는 애고. 이 소년도 아마 어디 시골에서 저 상경한 어느 소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막 상경한 이 소년이 나에게 이제 동대문이 어디냐고 물어오는 그 짧은 순간 속에서 자신의 삶과 그다음에 이 소년, 그다음에 소년의 아버지, 이 소년의 고향 등등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로 만들어내고 했던 1960년대 성장 위주 정책으로 인한 산업화, 그다음에 도시 노동자의 비애를 바탕으로 현실을 비판하고 고발하는 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960년대 서울 종로 5가가 배경이고요. 자, 아까 뭐 해방촌 사진도 잠깐 이제 보셨듯이 우리나라의 달동네가 본격화된 게 이제 1960년대부터니까요. 이 아까 말씀드린 또 저 무너진 극장을 쓴 박태순이라는 작가의 대표 작품이, 무너진 극장보다 더 대표적인 작품이 정든 땅 언덕 위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이 이제 전형적으로 1960년대에 요 상경한 사람들이 만든 달동네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게 박태순의 정든 땅 언덕 위라는 작품입니다. 그 작품은 말 그대로 이제 그 달동네 판자촌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잘 묘사하고 있고, 그것도 좀 풍자도 들어가 있고 한 아주 잘 쓴 작품. 박태순 이러면 첫 번째 대표작이 정든 땅 언덕 위라는 작품. 60년대의 판자촌에 대해서 가장 잘 그리고 있는 소설 작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종로 5가를 이제 둘러싼 이 작품들이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사실은 대학로를 제가 대학로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고, 대학로를 중심으로 일어난 작품들을 좀 찾아서 쓰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 못하고요. 이제 마지막은 아니지만 이제 박태환의 천정풍경, 여기 이제 옛날에 식민지 시대 때 천계천에서 다 모여서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서 빨래하고 하는 모습인데, 이 천계천을 그린 박태환이라는 작가도 굉장히 이제 파란만장한 작가는 서울 토박이죠. 서울 중구에서 태어났으니까 토박인데, 일본 이제 호세이대 갔다가 졸업하지 않고 그냥 돌아왔고, 아주 특이한 이력을 가진 작가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모더니즘이라는 문예 사조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 때 양대 산맥을 이루었던 민족주의 계열, 이광수, 김동인, 최남선 이런 계통 하나와,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회주의 계통, 임화를 중심으로 사회주의 계통, 양쪽을 다 비판하면서 너네들은 왜 문학하는데 자꾸 그렇게 민족 이념 이런 것만 가지고 하냐, 문학은 그냥 문학이지 라고 하면서 모더니즘 예술을 중심으로 30년대 아까 보셨던 이상, 박태원, 김기림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구인회라는 단체를 만드는데, 이 단체는 뭐 특별한 단체도 아니고 그냥 친목 모임입니다. 친목 모임.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는 이건 친목이고 어떤 이 단체를 중심으로 조직을 뭐 활동을 하거나 이념을 만드는 그런 생각 추호도 없다. 우리는 그냥 친목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이제 구인회라는 것을 모더니즘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천변풍경이라는 작품은 이제 이 모더니즘적 계열의 작품의 대표작으로도 모더니즘은 여러 가지 이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상처럼 초현실주의 경향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박태원처럼 어떤 뭐 이념이나 이런 거 다 배제하고 예술 자체로만 보고자 그래서 그 최신 이제 기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작품을 보면은 유리창이라는 유리의 개념이 작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하고 저 사람들 사이에는 유리가 딱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다 모습이 보이고 웃고 떠드는 건 보이지만 내 귀에 저 사람들의 소리는 정확히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난 창 밖에서 보는 거죠. 그 창 밖에서 아니라 내가 창 안에서 창 밖에 사람들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의 카메라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메라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람들이 그냥 웃고 떠들고 날아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은 피고 있는 양반의 후손이고 돈 좀 있다고 그들은 피는 주사 같은 사람이 바람이 휙 불어서 그 모자 쓰고 있던 중절모가 청계천에 떨어지는 걸 보고 이 주사가 어쩌지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유리창 안에 이발소에 점원으로 있는 애들끼리 막 서로 낄낄대고 웃고 손가락질하면서 놀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막 보여줍니다. 이제 그런 희화적인 장면이나 도시화된 장면, 뭐 이러저러한 장면들을 영화의 기법으로 카메라를 쭉 멀리서 원경에서 보여주기도 하다가 또 가까이 쭉 줌을 해서 당겨서 이 사람들의 세상 표정을 보여주기도 하다가 어쨌든 이제 이 작품의 경우에는 그 이전의 어떤 이념, 뭐 사상, 민족 중심의 경향에서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 카메라적인 기법을 동원해서 보여줍니다. 청계천 주변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단편을 엮어서 옴니버스식으로 쭉 에피소드를 가지고 이제 보여주겠습니다. 50절이라고 했는데 50개의 장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50개의 장면 하나하나를 하나의 꽁트 한 회로 만들어서 50회로 만들어 놓은 우리 현재로서 가장 가까운 거는 시트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시트콤을 글로 써놓은 것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뭐 그런 이제 소설인데 그런데 희한하게 이 박태원이라는 작가는 서울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서울에서 살고 중구에서 태어나서 그 동네에서 계속 이제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살고 서울을 무대로 활동을 하고 모더니즘 작가로 활동을 하고 하다가 해방이 되고 갑자기 변모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변모를 할 리는 없겠죠. 뭔가 그 전에 교류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공식적인 기록은 사실 잘 나와 있지 않는데 해방이 되자마자 갑자기 아까 말씀드린 임화, 이태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조선문학건설본부에 바로 참여를 합니다. 아까 45년 8월 16일 날 만들었다고 이야기했던 좌익 진영의 조선문학건설본부라는 곳에 참여를 해서 열렬히 활동을 하다가 전쟁이 발발하고 그렇다고 초기 월북파는 아닙니다. 초기 월북파는 47년 무렵에 이미 초기 극좌 파들은 쫙 다 월북을 합니다. 이미 47년에. 근데 이제 그런 정도는 아니었고 전쟁 기간 중에 이제 올라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기에 올라갔던 사람들, 초창기에 올라갔던 문인들은 1960년대 초에 숙청을 당하고 이명화 같은 사람은 아예 이런 시기에 남노동 계열은 그 전에 훨씬 빠른 시기에 숙청을 당합니다. 근데 남쪽에서 어쨌든 진보적인 활동을 했던 작가들은 북한에 올라가서 거의 다 숙청을 당하는데 박태원의 경우에는 희한하게 별로 숙청을 당하지 않고 끝까지 남았다. 물론 이제 중간에 한때는
작가에게 가장 큰 벌인 이 집필 금지령이 내려지고 강제 노동을 하게 되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고 그게 이제 해제가 되면서 80년대까지 쭉 작품 활동을 끝까지 했던 몇 안 되는 진짜 한 손에 꼽을 수 있는 정도의 숫자밖에 안 되는 작가 중에 한 사람이 박태훈입니다. 아마 박태훈이 북한에 가서 크게 그 이유는 남쪽에서도 크게 주목받지 않았고 북한에 올라가서도 크게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는 정치적인 활동을 크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이후에 이제 북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 북한의 상황에 맞는 작품을 쓰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북한에 올라와서 쓴 작품 중에서는 이제 뭐 우리 쪽에는 거의 알려진 작품도 있고 이제 우리 남한에서도 출판이 되고 한 작품이 있습니다. 가보농민 전쟁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이거는 이제 전봉준을 그린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 작품은 전봉준이 주인공이 아니라 전봉준의 영향을 받은 전봉준과 함께 그 밑에서 일하는 이상민이라는 이제 소장농의 아들이 성장하는 이야기를 그린 겁니다. 근데 이 작품을 읽으면 딱 이 작품은 이상민, 농민들의 삶을 그리는 부분은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 이 당시에 지배계층, 양반들이나 이 사람들을 그리는 장면은 정말 지루합니다. 그건 거의 그냥 역사책 본 것 같아요. 역사책, 그러니까 북한의 공식적인 관점, 당의 관점에서 평가한 조선의 양반을 그냥 그대로 쭉 서술해낸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인물이 살아있지도 않고 재미없다가 이제 농민들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어느 좀 재미가 있고 작품이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작품이 계속 진행되는데 이게 장면이 바뀌는데 근데 더 또 그런 건 이 작가는 마지막에는 이제 거의 반신불수가 돼서 병으로 쓰러져서 침대에 누워 지내는데 실제로 자기가 손으로 글을 쓸 수가 없어서 구술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구술한 대목은 수준이 굉장히 떨어져요. 작품 수준이. 자기가 쓰지 않고 자기 아내와 조카에게 구술을 해서 대신 쓰게 만들었는데 그걸 자기가 다시 읽고 다듬고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뒷부분에 가는 문장력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준이 딱 떨어지는 게 딱 느낄 수 있어요. 이거는 문학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도 읽어보면 갑자기 왜 이렇지? 하고 딱 느껴지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대목이 바로 이제 구술을 한 부분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대학로는 이제 담지 못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건 작품을 못했습니다. 사실 이건 종로 틈에서 살짝 벗어나는 길이기도 해서 남산도 있고 용산 쪽도 있긴 하죠. 청파동 쪽에도 안기부의 흔적이 남아있고 저는 제가 지금 현재 남산 근처에 살고 있는데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우와 내가 살고 있는 남산 근처에 이렇게 많이 흔적이 있다니 하고 놀랐습니다. 보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장소들이 있더라고요. 오른쪽 안에 이제 중앙정보부라는 이름으로 활동할 때 뭐 본부부터 별관에 숙소에 사무실에 관저에 뭐 지부에 엄청나게 많은 곳이 있었구나라는 걸 새삼스럽게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문, 안기부 하면 딱 대표로 떠오르는 게 고문 같은 건데 우리 문학 작품 속에서 이제 이런 고문에 대해서 주제로 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몇몇 작품들입니다. 뭐 염상 3대 광장은 말씀드린 거고 암살이라는 작품도 있고 태백산맥도 많이 들어보신 거고 자, 여기 마지막 두 작품에 대해서 임철우의 직선과 독과서라는 이 연작 장편 비슷한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은 이제 80년 광주항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밑에 있는 윤정모 씨의 신발이라는 작품은 이한열의 신발. 그 우리 민주화 운동할 때 사진, 이한열 부축하고 있는 사진 놀라운 그 이한열의 신발을 소재로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김수미라는 가장 최근에 쓴 장편 소설 L의 운동화. 이것도 이한열의 운동화를 가지고 있는 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죠.
이 최근의 작품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자세하게는 하지 않았고요. 이제 앞부분까지는 제가 이제 주로 많이 공부를 했고 전공한 내용들이고 최근의 작품들은 저도 많이 읽지를 못해서 그렇게 많이 다루지 못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건 뭐 거의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